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들로 추정되는 시신 11구가 수습됐습니다. 남은 실종자 3명에 대해서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구자영 기자, 지금도 수색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7시부터 공장 내부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대원들과 무인 로봇을 동원해 남은 3명의 실종자들을 찾고 있는데요. 공장 붕괴 가능성 때문에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1시 20분쯤입니다. 화재 발생 10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50분쯤 불은 모두 꺼졌지만 공장 직원 14명은 연락이 두절됐는데요. 소방당국이 야간 수색을 벌여 공장 2층 계단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새벽엔 공장 3층 헬스장에서 시신 9구가, 조금 전인 낮 12시 10분엔 불이 난 건물 화장실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종자 3명의 행방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붕괴된 건물 내부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장비와 인명 구조견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사망 11명, 중상 25명, 경상 34명입니다. 하지만 실종자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섰습니다.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자동차와 선박용 엔진 밸브를 만드는 철골 구조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공장 내부엔 나트륨을 비롯한 인화성 물질이 많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화마가 내뿜는 고열에 공장 건물이 녹아내립니다. 건물 2개 동을 연결하는 통로는 맥없이 무너졌고 옥상 주차장도 주저앉았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3층짜리 철골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이 조립식 판넬로 돼 있어 불길 확산 속도가 빨랐던 데다 뜨거운 열기에 연결 통로까지 무너지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 위험에 구조 수색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집의 베란다에서 지켜봐도 연기가 계속 하늘로 솟아오르는 상황이었고 그쪽 지나갔을 때 그 건물 안에 불씨도 계속 보였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곳은 자동차와 선박용 엔진 밸브를 생산하던 곳입니다. 고성능 부품을 만드는 공정 특성상 내부엔 인화성 물질이 가득했습니다. 일반적인 부품 공장과 진화 방식이 달랐던 이유입니다. 일반 자동차 부품업에서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금속 나트륨 같은 폭발성 원료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해당 업체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장비를 국산화해 연 1,000억 원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실종자 수색 작업에서 14명 가운데 11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틀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아직 3명의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도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재 발생한 지 이틀째죠. 이틀째 계속해서 수색 작업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공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3명이 아직까지 연락이 두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소방당국 지금 안전진단을 마치고 진입이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 어젯밤부터 구조대 투입을 시작해서 수색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실종자 4명이었던 상황에 소방당국이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붕괴된 건물에 이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붕괴 지점을 본관 주차장 인근이라고 이렇게 밝혔던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지금 실종자 1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발견된 지점을 보면 동관 1층 화장실에서 발견됐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색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은 꺼졌지만 수색 작업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설명 들어보시죠. 지금 저희가 수색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수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붕괴된 부분에 계실 거로 예상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어느 쪽으로 만약에 저희가 철거물을 철거하다가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서부터 철거를 할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서 철거를 하면서 수색도 같이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도 부상을 입었고요. 불이 난 지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지금 수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전 공장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던 게 어제 오후 1시 20분경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 큰 불이 잡힌 게 4시간여 만인 오후 5시 반경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철골 구조물이 열을 받으면서 구조물이 변형이 된 거죠. 그러면서 붕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수색 작업이 바로 진행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소방당국이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고 접수 10시간 만인 어젯밤 11시경에 수색대를 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색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커진 주요한 원인이 뭐였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일단 불이 진화 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번졌다라는 게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공장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엔진 밸브 제조 공장입니다. 이 엔진 밸브 제조 공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뜨거운 열기가 아주 급속도로 번지게 되면서 연결 통로 확보가 쉽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바로 나트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나트륨, 내부의 폭발성에 관한 나트륨이 보관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관 정도도 꽤 큽니다. 100kg이 넘게 보관이 돼 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진화에 애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나트륨이 왜 진화를 어렵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성질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나트륨이 물에 닿게 되면 폭발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과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조하고 밀폐된 상태로 보관돼야 되고요. 또 관련 법을 보게 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당국이 내부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지금 나트륨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예. 이 상황이 2시간여 동안이나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이 나트륨 때문에 물을 충분히 뿌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희생자 다수가 이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대피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 머물렀을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 지금 헬스장 위치를 보면 3층 구석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지금 화재 신고가 접수됐던 것,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 1시 20분경입니다. 네. 보통의 경우 직장인들이 이 직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장을 이용 많이 하잖아요. 네. 이용하는 시간을 대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점심시간대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일과가 끝난 다음에 헬스장을 이용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화재 발생, 이 사고 접수가 된 시간을 미루어 봤을 때 점심시간에 이곳을 직원들이 다수 이용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을 피하기 위해 구석으로 많이 몰렸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당국에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직원들 연기 차단을 위해서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이 필사의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사실 수색이 종료돼야 본격적인 합동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될 텐데 지금까지 좀 거론되는 화재 원인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발화 지점을 알아야 되는데 소방당국이 발화 지점도 아직까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다만 지금 3층과 4층 대부분이 전소했기 때문에 이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화재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화재가 나게 되면 CCTV를 통해서 어디서 불이 시작됐고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건물이 붕괴될 정도로 큰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공장 안에 있었던 CCTV 역시 화재로 인해서 모두 소실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당시 확보된 영상들이 이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저장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경찰과 검찰 각각 전담 수사팀을 지금 꾸린 상황이거든요. 작업을 마치는 대로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락이 끊긴 실종자 가족들 마음 정말 타들어갈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정부가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대보원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실종자 수색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서 실종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력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덕문화체육관에 지금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민원 접수라든지 긴급 구호, 또 의료,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대전시와 대덕구도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권상희 시사평론가와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란 전쟁이 2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계적 군사작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전쟁 장기화 부담에 조금씩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임희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미식축구 우승팀 시상식에서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어 휴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ir leaders are all gone. We're having a hard time. We want to talk to them and there's nobody to talk to. We have nobody to talk to. 하지만 몇 시간 뒤 SNS에 전쟁 목표 달성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군사작전 단계적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썼습니다. 압승을 자신하면서도 어느새 3주를 넘어선 이란전 장기화 우려에 점차 발을 빼려는 듯한 의도란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주요 동맹국들에게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재차 요청했는데 자신은 한국을 사랑한다며 또다시 우리나라를 콕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쓰는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니 실제로 이용하는 나라가 운송 책임을 지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Europe needs it. Korea, Japan, China, a lot of other people. So they'll have to get involved a little bit on that one. 어제 일본이 직접적 파병은 불가능하지만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 미국산 원유 공동 비축 등을 약속한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중국에게서도 각종 지원책을 끌어내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치솟고 있는 유가 안정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이란산 원유 판매를 일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여야 대표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복장은 서로 달랐지만 사고 수습을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민진 기자, 여야 대표가 지방선거 일정을 제쳐두고 대전 화재 현장을 먼저 찾았다고요? 네, 여야 대표 모두 이른 아침부터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현장을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난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말해왔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해 집권 여당 대표로서 죄송하다고 했고, 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에 이어 중수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중대범죄수사청법, 일명 중수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4시쯤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중수청법에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신설될 중수청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될 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를 전담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통과 직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김용 군품 수수 의혹 등 7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을 달구고 있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민의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배현진 의원에 이어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는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 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근투로 치면요. 장동혁 대표가 TKO를 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TKO가 테크니컬 노그아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링 바닥에 쓰러진 건 아니지만 서서 그대로 있지만 사실상 그러기 상태에 빠졌다.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것인데 사실 이번 이 가처분 신청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잖아요. 바로 배현진 전 시당위원장에 대한 그 징계가 무효화된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가처분이 인용된 데 있어서 이번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공당의 그 일종의 징계 절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딴 사람도 아니고 법원의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재판관 출신이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공당에서 이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 자체는 뭐 입이 10개라도 뭐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런 정치적 타격을 연이어 받음으로써 어제 그 국민의힘 출신 이재영 의원이 모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국힘은 이미 장동혁 제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정치적 그러기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지방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과연 당대표로서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상당한 의문표가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날선 목소리를 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의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는 기쁨보다는 대한민국 주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는 커다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국민과 당원들 앞에 공개 사과하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당을 망가뜨린 데 대해 응분의 그리고 합당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는데 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위원장의 입장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가처분이 이미 인용이 된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윤리위라든지 당 지도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서면 통지 의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아이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나름대로의 공감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징계 대상인지조차 모호하다라는 것이 법조계에서도 있었던 이야기들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도 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징계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인용이 된 것입니다. 네. 이 정도의 결정이 나왔다면은 저는 윤리위원장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인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주셨는데 장 대표는 윤리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지 윤리위 자체에 관여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윤리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나온 이후에는 임명권자로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역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혁신선대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역 단체장이나 유력 후보에 대해 타격을 주는 일이거든요. 새로운 인물을 그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드리고 이런 과정이 국민들한테는 대단히 혼란스럽게 보이고 당 지지층에게 큰 실망을 주는 일이죠. 선대위를 혁신선대위 또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갖는 선대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혁신선대위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연될 경우 이게 지방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상황 자체가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따로국밥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있지만 사실상 당 지도부를 패싱한 채 지역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자신들이 별도로 선대위를 꾸리면서 자신들의 얘기를 앞세워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거르기 상태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상황을 용인할 거냐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방선거라는 중대한 이 지금 전장의 응을 앞두고 소위 말하는 이 지금 내부 분열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혁신선대위 가기 이전에 지금 공천 국면에서 지금 또 파열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대표적으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지금 당대표가 내게 정권을 줬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지금 그 공천 상황을 몰고 가면서 소위 말하는 자신의 개념 속에서의 혁신 공천이라고 하면서 지금 또 내세운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기업인 출신 그러니까 시장 후보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 당내 중진들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한다면 혁신선대위 가기 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민주당 소식 짚어봅니다. 지난해 11월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장경태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심의위까지 신청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대한 피해자 측과 장 의원의 입장 들어보시죠. 지금 피해자가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악용하여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이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 만에 장경태 의원 탈당을 했고요.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의원의 이러한 의혹은 작년 11월에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민주당에서는 윤리심판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오히려 장경태 의원 측에서 신청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장 의원은 조금 아까 영상 보셨습니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수사심의위의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왔습니다. 유죄 의견으로 지금 송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탈당에 이르게 된 것도 결국에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왔던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제명에 준하는 징계 조치를 이제서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과거의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봤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정청래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와 관련해서 출마하려는 사람들 중에 성비위가 있는 사람들은 걸러내는 규정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서울시당 위원장이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후보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11월부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장경태 의원이 스스로 탈당을 하고 당에서의 징계 조치 운운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장경태 의원 과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 당직과 국회 상임위원직을 유지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예, 뭐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현역 의원이 그것도 지금 당대표 척근이라고 하는 전도 양양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았던 이 젊은 의원이었잖아요. 젊은 의원의 정치 생명이 사실 지금 제기된 의혹 하나만으로도 끝장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 혐의가 좀 더 구체화되고 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소위 말하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식의 저는 뭐 일종의 뭐랄까 동정심 내지는 일종의 이해심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봅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요 장경태 의원 스스로가 먼저
처신을 좀 더 바르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네. 당에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내가 일단 탈당을 해서 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다 가리고 난 뒤에 돌아오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처신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설사 장경태 의원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이 소위 정치를 오래 하셨던 중진 의원들이나 당대표가 나서서 장경태 의원을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 저는 공당의 특히 여당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상당히 저는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가해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장경태 의원 피해자 주변 인물 신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 피해자가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를 했거든요. 2차 가해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보완 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장경태 의원은 그동안에 피해자 측에 대해서 무고다라고 하면서 고소까지 하게 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국회 보좌진 이쪽 측과의 어떠한 갈등들이 언론을 통해서 인적사항 같은 것들이 정말 너무 크게 확산이 되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경태 의원은 선당 후사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의 당 내에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지금 잠깐 당직을 내려놓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 이유가 정청래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불릴 만큼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의 핵심 인사이더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성비위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안에서조차도 결국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장경태 의원의 탈당을 두고 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 법률위원장의 입장 들어보시죠. 조사 및 심의 과정들을 굉장히 좀 엄중하게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지지부진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은 좀 이런 경과 과정상 사실과는 좀 맞지 않다.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에 따른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민주당은 제명에 준하는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이게 뒷북 대응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그 이야기로는 지금 그러니까 이 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목적 회피를 위한 탈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과연 지금 경찰이 수사심의를 거쳐서 아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이런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아마 당 윤리심판원에서 이런 조치까지도 사실 질질 끌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실은 장경태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서 계속 이 지금 여당이 장경태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스텝이 꼬이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조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공소청법에 이어서 오늘 중수청법도 민주당 강행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상 검찰이 78년 만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청회 같은 것, 여론이라도 만들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으로서 추석밥상에 올리겠다. 지난 가을에 그렇게 하면서 진행이 빠르게 되었던 것이죠. 굉장히 졸속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경찰과 중수청, 이 수사기관들이 다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검찰이 그동안 정치검찰이 되었다, 너무 권한이 비대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행안부 장관이 이 두 개의 수사기관을 모두 관할하면서 결국 이쪽이 다시 비대해지는 똑같은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정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두 가지의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의 그 갈등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수사 독립성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요, 속담을 인용한다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정부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으로 두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의 강경파를 위해서 여당 의원 전체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위로 중수청을 둘 경우에는 사실상 검찰의 부활이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과거 이 검찰의 무속 우려의 권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소속을 이 행안부 장관 쪽으로 바꿨습니다만 문제는 그거예요. 바로 그럴 경우에는 중수청이 그러니까 수사의 독립이라든지 또 수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공소청이 여러 가지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조항 같은 걸 둬서 소위 말하는 수사에 대한 견제권을 행사하도록 했는데 그거마저도 뭐랄까요, 검찰 기능의 부활이라는 여당 강경파에 밀려서 결국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결국 공소청의 수사보안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공소청에 수사보안권을 줘서 어떤 식으로든 중수청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인 역풍이 저는 민주당과 여권 전체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8시부터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역사적인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주변은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희동 기자, 팬들이 많이 모여 있나요? 네, 공연 시작이 6시간 넘게 남았지만 벌써 이곳 광화문 주변에는 전 세계 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물결이 광화문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메인 무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 팬들은 문을 연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주요 신문사에서는 컴백 공연을 축하하며 호외를 나눠주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식 관객은 2만 2천 명이지만 낮 12시까지 이미 2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공연에는 수십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그야말로 전 세계인의 축제가 이곳 광화문에서 펼쳐질 전망입니다. 오늘 공연은 전 세계 190개국 3억 명의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되는데 BTS 멤버들은 1시간 넘게 새 앨범 아리랑과 주요 히트곡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리더 RM은 컴백 기념 라이브 방송에서 다 함께 아리랑을 따라 불러주면 웅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전 세계 팬들이 아리랑을 떼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의 귀환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
쇼핑과 숙박 등 BTS 공연으로 인한 경제 효과만 최대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앨범 아리랑은 발매 첫날에만 398만 장이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모일 걸로 보이는 BTS 공연으로 이 광화문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교통통제와 보안 검색이 강화됐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나곤 기자, 광화문 일대가 전부 통제된 상태인가요?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경찰 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도로를 통제하고 있고 광장 앞엔 검색대가 설치돼 지나가는 시민들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BTS를 보려는 26만 명의 인파가 예상되는 등 광화문 일대가 거대한 공연장이 될 예정이라 차량 통제도 본격화됐습니다.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시청역 구간은 어젯밤 9시부터 차량 통행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내일 새벽 6시까지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광화문을 지나는 사직로와 세문안로, 광화문 지하차도 역시 오후 4시부터 순차적으로 통제돼 공연 이후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3호선 경복궁역과 5호선 광화문역, 1, 2호선 시청역 일부 출입구는 아침부터 폐쇄된 상태고 오후 2시부터는 모든 출입구가 폐쇄된 뒤 무정차 통과가 시행됩니다. 인파사고에 대비해 경찰은 6,7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안전사고를 대비한 의료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광장 주변으로 구급차 20대가 배치됐고 현장 진료소도 오후부터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동상 등 총 3곳에 마련돼 밤까지 운영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이나곤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대 26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경찰이 6,700여 명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지금 경찰 인력 6,700명, 그리고 또 소방 인력도 있고요. 또 관계 공무원, 또 BTS 주최 측의 안전관리 요원까지만 합치면 15,000명이나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요원 1명당 이 인파 17명을 사실상 관리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유사한 그 세계적 스타, 그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 이 안전요원 1명당 100명 정도 이렇게 관리되기 때문에 그것에 비춰보면 5배부터 7배 이상의 이 경비 강도가 높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 G20, G20 정상회의 경비 강도에 육박하는 그러한 그 대대적인 규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 많은 안전 요원이 있어야 군중 밀집도를 이렇게 낮출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1제곱 평방미터당 2인 이상이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밀집도를 이렇게 분산시켜야 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군중의 특성을 분석해 보게 되면 사실 그 BTS를 보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많이 왔고요. 즉 네. 외국인이 많고 또 여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 스타디움형 이 경비를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구획화를 만들어서 즉 31개의 게이트를 통해서 인파 관리, 군중 밀집도를 낮추는 이러한 지금 안전 관리 특색이다 보니까 그 규모도 상당히 이 강도 높은 따라서 경찰 인력도 아주 많이 동원이 됐고요. 이 공무원들도 많이 동원이 됐다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보니 지하철역에서 가방 검사 같은 검문도 진행이 되던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경찰 비상근무 수준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사실상 공식적으로 가포, 의료 이런 경비 비상 근무를 발동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에 지금 이 광화문 일대에는 그것에 이제 준할 정도로 되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그 테러의 또 위협성도 있기 때문에 테러 경보도 지금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연동돼서 검문 검색 혹시 그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군중에 대한 일정한 이 억지력도 발동을 하고 실제 위험한 물건에 대한 검색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지하철 주변에 그 물품 보관소까지 폐쇄를 했고
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잘못된 그런 총기에 대한 또 사용 위험성도 있어서 민간 소유 총기 출고 금지까지 했고, 더군다나 혹시 갑자기 또 드론도 이렇게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검문 검색을 넘어서 드론 대응팀도 한 게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인파 관리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특정 구역에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CCTV로 관측할 수 있는 이런 그 지능형 CCTV까지 함께 작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높은 장소에서 봐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 도로 주변, 지하철 주변에서의 검문 검색도 중요한데 위에서 일정한 예상치 못한 현상이 있는가를 빨리 파악해야 되니까 고공 관측자까지 활용을 해서 전반적인 경계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혹시 공연 시간대 인파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넘어질 경우 이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더 중요한 것은 테러에 관한 위험성도 우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이제 이 질문처럼 일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전에 신발 높은 거, 뭐 가방 같은 거 소지하지 않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1개 게이트에 가까운 곳이 어느 게이트인지 확인을 하고 특히 약간 끼우는 군중 흐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역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씩 이동하면서 옆으로 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조금 군중 흐름이 이렇게 압박이 온다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 불의의 상황에서는 호흡이 계속 돼야 되니까 더군다나 그 두 팔을 가슴에 이렇게 앞에 두게 되면 압착되었을 때 공간이 확보가 되고 다만 저는 이러한 인파 관리 문제보다도 어쨌든 이 광화문 지역이 바로 미국 대사관과 이스라엘 대사관이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테러에 있어서의 그런 위험성에 대한 사전 대비도 지금 관계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테러범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가장 좋은 아마 유리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 190개국에 실시간으로 전파가 되고 또 이 미 대사관과 이스라엘 대사관이 바로 지척에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왜곡된 또는 자생 테러라든가 혁명 수비대의 지휘를 받아서 소위 하메네이와 리라자니 암살에 대한 응징 보복의 형태의 가능성 같은 거 이것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BTS의 컴백 공연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광화문의 상황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전문가와 공연 이모저모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도원 음악평론가,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벌써부터 광화문에 아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이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모였던 인원이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리포트도 보셨지만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이 일대에 모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6만 명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된 거야?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대형 집회가 있을 때 경찰 추산 몇 명의 인원이 운집했다 이런 보도들 나오잖아요. 네. 이게 1제곱미터당 2명이 모이는 걸 계산했을 때 추산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니 그 정도 숭례문 인근까지 26만여 명 정도가 모일 거라고 하는데 이 인원이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잖아요. 네. 이때 시복미사 때 찾았던 인원이 17만 5천여 명, 약 18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수치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뭔가 공연 무대 관람이 가능한 인원의 추산치는 10만 명 정도인데 지금 26만 명으로 추정을 하는 건 이 구역 밖에서도 BTS 아미와 함께 호흡하겠다 이런 뭐 아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6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광화문이 K-팝의 성지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시각 광화문 일대는 차량이 통제되고 있고 곧 있으면 지하철도 통제될 예정인데요. 이 차량 통행 금지 내일까지 이어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나 혹은 그 열기에
취해서 좀 더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오전 6시까지 전면 통제가 됩니다. 오늘은 오후 3시까지는 지하철이 일부는 개방이 됐었는데요. 이후부터는 굉장히 교통 통제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네. 나오실 때는 미리 교통 상황을 보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실시간 도시 데이터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운집을 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이런 것도 온라인에서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보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사직로에서 율곡로까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통제가 되고요. 세문안로는 오후 7시부터 공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11시까지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지하차도 정부 청사에서 이마 교차로 방향까지 또 오후 11시까지 전면 통제가 되니까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대 규모도 정말 어마어마해 보이고요. 이 설치에 쓰인 장비라든지 뭐 공연에 쓰는 전력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급 무대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지금 뭐 수치로만 봐도 어마어마하겠다라는 게 짐작이 가는데요. 네. 일단 스텝만 하더라도 8개 언어를 쓰는 10개국 출신 스텝들이 이번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 네.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무대의 최고 높이가 5층 건물과 맞먹는 높이입니다. 14.7m에 달하고요. 무대 너비가 17m고요. 뭐 광화문 오신 분들은 이 무대가 만들어지는 장면들 찍어서 SNS에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네. 이 사진만 보더라도 엄청난 무대임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이제 이 무대에 설치되는 전력 케이블의 길이만 9.5kg에 이릅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의 길인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면 아미의 공식 응원봉 있잖아요. 이 아미밤 4만 1,000여 개 이상을 이렇게 줄지어서 일렬로 해놓은 것과 같은 길입니다. 네. 그리고 현장 전체 공급 배분되는 전력 규모가 9,660kV 암페어고요. 모든 LED의 총 픽셀 수가 5,066만 픽셀에 달합니다. 이 라이브 무대를 담아내기 위한 무대 장비 무게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요. 총 16만 4,500kg의 장비가 투입되고요. 현장에 총 23대의 BTS의 기환을 기다리는 카메라가 또 설치돼 있고요. 또 건물 주변 옥상 곳곳에도 카메라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콘서트의 넷플릭스 생중계를 통해 190개국에 송출됩니다. 그런데 이 OTT 역사상 한 아티스트의 공연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건 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출도 세계적인 감독이 맡았다고요? 그렇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회식 그리고 미국 미식 축구 결승전의 하프타임을 책임지는 하프타임 쇼. 이 감독인 해미시 해밀턴이 총 감독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190개국에서 거의 5천만 명 이상이 이 콘서트를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카메라가 23대가 설치가 되어서 방탄소년단의 귀환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세세하게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이 촬영 영상이나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규모로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저도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촬영 영상의 예상 총 용량이 이제 108TB, 투입된 서버 용량이 40TB. 그러니까 하나의 공연을 위해서 정말 블록버스터급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BTS의 컴백 공연 어떻게 꾸며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경복궁에서 시작하는 일명 왕의 길을 걸어가는 장면 재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프닝 무대 아마 다들 기대를 하실 거예요. 네. 오프닝 무대 때 이 왕의 길을 걸어가는 BTS의 모습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이 모습이 이미 사전 제작이 됐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이루어질지는 이따 8시 공연에서 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왕의 길의 역사적인 의미부터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근정문에서 홍례문, 광화문, 월대로 이어지는 길이 바로 조선시대 왕의 길입니다. 예. 이 왕의 길이 조선시대 왕이 궁을 나서면서 일반 백성들과 소통하던 그 소통의 길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이 길이 왕권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왕과 백성이 만나는 소통의 장이면서 또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어떤 외교 의례의 축이 되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BTS가 이곳을 그러니까 오프닝 무대로 쓰겠다라고 한 것 의미가 있죠.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BTS 하면 현대 대중
대중문화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에는 아마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왕의 길을 따라서 공개 의례를 거쳐서 광화문 광장으로 내려오는 이미지, 뭐 지금 연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중요한 건 이 왕의 길 가운데 월대를 거치게 됩니다. 월대에도 의미가 있어요. 예. 월대가 1866년에 만들어졌는데 1923년 전차조선과 함께 일제강점기 때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100년 만인 2023년에 복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 문화 재연결과 계승 우리가 담당하겠다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왕의 길에서 오프닝 무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BTS는 복귀 무대를 왜 광화문으로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 들어보시죠. 왜 광화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국에서 시작하여 슈퍼스타가 글로벌 슈퍼스타가 된 방탄소년단이 다시 컴백을 한다면 한국이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 단순한 공연이 아니고 역사적인 문화적 이벤트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실 BTS는 자신들의 음악적 뿌리가 한국에서 시작됐음을 자주 강조를 해왔거든요. 이 때문에 이번 공연으로 광화문이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듯이 무대가 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뚫려서 광화문이 뒤 정면으로 보이는데요. 이 모습이 190여 개국에 생중계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유산의 아주 훌륭한 점과 그리고 현대 아이콘인 방탄소년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시면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뭐 경복궁이나 광화문 같은 그런 5,000년 역사의 그런 전통 문화와 그리고 또 현대적인 빌딩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다채롭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 광화문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건 좀 방시하고 이장의 처음에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시작했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국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와 광화문이고 그리고 문화유산을 보여주고 또 하나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왕의 길을 또 재현한다. 그런 역사적 그런 또 현장을 증거하는 장소기 때문에 그런 곳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했고 방탄소년단도 그 각종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한국인으로서 보여줄 게 가장 무엇인가 우리가 가사와 여러 가지로 청소년의 모습들 현재의 모습들 자신이 힘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들도 보지만 한국의 뿌리 전통문화 요소를 어떤 식으로 녹이고 광화문에서 어떻게 보여줄지를 좀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아주 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BTS의 컴백 무대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BTS의 팬클럽 아미들의 기대감도 최고조로 향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That I have known them and thanks to them I'm here in South Korea trying to build a life for myself. Oh yeah. I'm willing to wait even if it snows. I love you, Army. 我是去现场观看，因为我抢到他们的那个门票。因为他们也给了我很多力量，不仅是生活上、工作上、学习上，他们也一直是我动力来源。BTS に会いに来ました。メンバー、ファンクラブプレゼント。めっちゃ楽しみ。5年か5 years I wait. 자,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요. 엄연히 티켓팅이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실패한 아미들, 현장이라도 느끼겠다면서 어젯밤부터 밤을 샌 분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애초에 15,000석이었잖아요. 거기에 나중에 7,000석이 더 오픈이 됐는데 7,000석 역시 피켓팅을 방불케 하는 속도로 빠르게 매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2,000명 안에 내가 못 들어가는 아미들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다 보니 며칠 전부터 아미들 광화문 일대를 돌아보면서 나의 명당 찾기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명당을 찾기 위해서 일찍이 짐을 꾸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명당 찾으려고 새벽부터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전날 밤에 와서
노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아미들 가운데 캠핑 장비를 가져와서 광화문에서 날밤을 샌 그런 아미들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왔다는데 본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뭐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지금 BTS가 완전체로 무대를 꾸리는 게 무려 3년 9개월 만의 일이잖아요. 2022년 6월 이후에 3년 9개월 만에 앨범, 5집 앨범을 발매를 하면서 이제 완전체 모습을 꾸리는 건데 사실 그 사이에 BTS가 군백기를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이미 군대 가기 전에 미리 개인 앨범들을 작업들을 해놓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군백기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만 각각의 멤버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소중하지만 아미들에게는 이 7명이 한꺼번에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움과 갈증 탓에 날밤도 노숙도 불사하는 아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 BTS를 기다리던 아미들 이 노래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타이틀곡 스윙 함께 들어보시죠. 자, 이 타이틀곡 스윙이 음원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고요? 네, BTS의 컴백이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라는 말과 동일한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 국내 음원 플랫폼인 멜론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뮤직 같이 한국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플랫폼에서 다 같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리랑 앨범 자체도 지금 오후 3시 기준으로 판매량 100만 장을 넘어서면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BTS의 아리랑이라는 앨범은 단순히 이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작품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BTS가 1위를 차지했던 빌보드 차트에서의 좋은 성적도 사실상 뭐 예견이 아니라 거의 확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앨범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전하겠다는 의지도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바디투바디의 한 구절 들어보시죠. 자, 3년 9개월 만에 내놓은 5집 아리랑. 이 에밀레종이란 별칭으로 유명한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까지 담겼다고요? 네, 넘버 29이라는 앨범 중간을 전환하는 인터루드 곡입니다. 성덕대왕 신종 타종을 한 것도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라고 하고 이 타종을 하고 나서 길게 잔향이 이어지는 이제 불가청 소리라고 하는 그런 떨림까지 담아낸 곡인데요.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은 한국적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디 투 바디라는 아리랑 지금 샘플링도 있고요. 그리고 에일리언스라는 노래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언급하기도 하고 다양한 요소에서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아리랑이라는 앨범이 전하고자 있는 한국적인 메시지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 요소나 경복궁, 광화문에서 공연을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보다 BTS 멤버들이 이야기했듯이 빨리빨리 문화라거나 그리고 글로벌 슈퍼스타로서 K-팝 스타로서 누구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길을 좀 가져가는 부담감, 책임감, 의무감 같은 것도 저는 일종의 한국적인 정서로서 이 앨범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앞두고 소속사가 이 리더 RMC의 발목 부상 소식을 전하면서 이 많은 팬들이 걱정했는데요. RMC가 직접 상태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제가 멋진 무대를 위해서 제가 좀 열심히 했어요. 그날따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조금 발목 부상이 조금 생겨가지고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당장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거를 함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무대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니까 꼭 무대에 올라가서 가창과 하입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RM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무대에서는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정말 진정한 슈퍼스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RM은 이제 19일 날 리허설을 하면서 발목 염좌 등의 인대가 다치고 발목 염좌 등의 네. 그 아픔이 있었는데요. 네. 라이브 방송에서 밝히고 소속사에서도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소속사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이제 의사 진단으로는 2주 정도 그 긴급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RM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공연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공연에서 약간의 동선이 조금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양해해 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또 RM은 이제 몸을 아끼지 않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 BTS와 함께했던 많은 그 해외 팝스타들이 BTS의 퍼포먼스는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응원을 보내고 있어서 물론 많은 팬들은 거기서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RM이 조금 더 이렇게 몸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겠지만 또 어떻게 또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그런 모습도 좀 기대되기도 합니다. 네. 네. BTS의 컴백 공연으로 이 서울은 사실상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 아미들이 벌써부터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있다는데요. 특히 팬이라면 꼭 다녀가야 할 필수 코스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BTS 성지순례라는 코스가 있는데요. 네. 일단 BTS 지금 하이브 사옥은 용산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BTS가 빅히트 뮤직 시절이었을 때, 그러니까 중소돌이라고 불렸던 시절이죠. 예. 이때 있었던 곳이 강남이었거든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꼭 들려야 됩니다. 제가 이 식당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도 미어 터지지만 더 네. 많은 사람들이 찾을까 봐 식당 상호는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BTS 맛집. BTS 밥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BTS가 유명하지 않았던 시기, 어려웠던 연습생 시절부터 이곳에서 엄마 손맛을 찾아서 식사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제도 이 관련해서 보도를 제가 유심히 봤더니 네. 이곳에 정말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그야말로 한국식 밥집이거든요. 네. 엄마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메뉴들이 가득한 곳인데 이곳에서 한국식 밥상을 즐기는 외국인들, 아미들의 모습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RM 하면 이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큰 멤버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특히나 RM이 국립중앙박물관도 자주 찾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국립중앙박물관 하면 과거에 좀 올드한 장소에서 캐대언 때문에 아주 힙한 장소로 그렇게 변화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RM이 자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이곳에 또 아미들이 자주 찾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학동공원 가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아미들 하면 학동공원 빼놓을 수 없는 BTS 성지순례 장소 중에 한 곳인데 네. 연습생 시절 이곳에 또 자주 들렀다고 해요. BTS 멤버들이 추억이 담긴 곳이기 때문에 자주 찾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 을지로 하면 직장인들이 참 많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을지로가 을지로로 안 불리고 요즘에는 힙지로라고 불리죠. 예전에 노포가 주는 감성을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참 좋아해서 힙지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곳도 아미들이 자주 찾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을지로 3가에 위치해 있는 상가 2층의 한 다방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사실 다방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죠. 특히 서울에서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곳이 41년이나 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미들 이곳에 전통차를 참 많이 판다고 하는데 뭐 율무차나 쌍화차, 대추차 말고도 아침이 되면 라면도 아침 식사 대용으로 끓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미들이 이곳도 꼭 찾고 있는다고 하는데 어제 또 오늘 오전에 아미들 많이 또 귀국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곳 공연이 끝난 이후에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성지순례 코스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요. 이 남산타워, 숭례문 같은 이 서울 곳곳의 명소들이 또 BTS로 물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볼 게 많아서 이걸 다 며칠 동안 봐야 되나 이런 설렘이 날 정도로 전국 곳곳에 정말 아미의 성지뿐만 아니라 아미의 또 새로운 문화적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요. 네. 어제 뚝섬 한강공원에서 8시 반부터 드론 쇼가 있었습니다. 예. 드론 2,000대가 동원돼서 현장에서 그 BTS 멤버들의 얼굴과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또 숭례문도 미디어 파사드, 외벽이라고 하죠. 미디어 네. 파사드가 이제 연출이 돼서 공연 앨범을 형상하는 그런 미디어 파사드가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뚝섬 드론쇼가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아리랑 그 제목이
그 팔괘를 뜻하는 데서 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태극기와 그리고 멤버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게 굉장히 장관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남산시티가 빨갛게 이루어졌잖아요. 예. 이번 빨간색인 왜 빨간색이냐 이런 걸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네. 아미는 제가 오늘 입었지만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이죠. 네, 그런데 빨간색이 우리 전통의 한과 이런 뭐 아미 노래가 피땀 눈물도 있잖아요. BTS 노래 중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혈기에 넘치고 그리고 청춘이고 그리고 또 좀 이런 것을 극복한다 그런 의미에서 또 빨간색을 또 남산 타워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대형 공연 같은 소식들이 들리면 언제나 나오는 것이 이 경제 효과에 관한 내용의 뉴스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테일러 스위프트와 결합해서 스위프트노믹스에 대한 보도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번 BTS와 결합된 이런 뉴스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더 에라스라는 투어를 진행하면서 그 네. 당시에 움직이는 국가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하나하나 공연이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모았고 그렇죠.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BTS 공연을 위해서 외국인 방문하는 인원이 30% 이상 관광객이 증가했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하지만 BTS의 이번 광화문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벤트성 공연이고 이것이 네. 월드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상징적인 공연이기 때문에 이 공연의 효과가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로 이제 드러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BTS의 아리랑 월드 투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경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형 공연에 따른 불편도 사실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 결혼식 치른 예비 부부들 하객들이 제대로 올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거든요. 경찰이 결국 수송 작전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정말 대형 공연도 있고 또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는 정말 좋은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통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식도 또 전국에서 많이 보러 오는 그런 집안의 대형 행사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을지로 3가부터 교통이 통제되고 있어서 경찰이 직접 수송에 나선다고 합니다. 꼭 수학 능력 시험 볼 때 정말 비상사태처럼 움직이는 것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을지로 입구부터 이쪽 현지 프레스센터까지 버스를 운영해서 경찰이 직접 수송을 한다고 하니 이것도 또 하나의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BTS가 전 세계 1억 명 아미를 거느린 K-팝의 왕이라는 수식어를 얻기까지 사실 고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컴백 공연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하는 의미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광화문 광장 공연하면 사실 이전에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곳이지 공연이 펼쳐지는 이런 대형 공연, 특정 가수의 대형 공연이 펼쳐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리는 것 자체가 서울을 그러니까 K-팝의 성지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BTS 멤버들이 우리가 여전히 한국에서 온 촌놈이란 사실을 인터뷰 내용에서 밝혔습니다. 촌놈 아니죠. 아니지만 네. 한국에서 왔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형 스타디움이라든지 뭐 뉴욕이라든지 어느 나라에서든 공연해도 환영을 받을 그런 글로벌 슈퍼스타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를 이번 3년 9개월 만에 그러니까 완전체 컴백 무대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한국이 다시 한번 K-팝의 중심이라는 걸 알리겠다. 문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오늘 공연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넷플릭스로 지금 생중계되는 것도 최초의 일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 생중계가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공연이 아니고 팬들, 아미와 만나는 3년 9개월 만의 무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미도 BTS에 대한 그리움과 갈증이 상당했지만 역으로 BTS 멤버들 역시 아미들에 대한 그리움과 갈증이 상당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총괄 프로듀서가 그렇게 밝혔거든요.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엮어서 보여주느냐가 또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관심 깊게 오늘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시든 광화문 현장에 오셔서 이번 대형 공연을 보시든 간에 팬들과의 유기적인 연결 어떻게 표출을 해낼지 그러니까 이 서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보시는 것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BTS 하면 아미의 존재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아미 또 충성심이 대단한 팬덤이잖아요. 예. 이번 공연으로 아미의 어떤 충성심 이전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분 좋은 기대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컴백으로 BTS 본격적인 완전체 활동을 알리는데요. 이 광화문 공연 이후에도 월드 투어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 82회의 월드 투어가 진행 예정이고요. 4월 9일, 4월 11일, 4월 12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월드 투어의 시작을 알립니다. BTS가 아리랑이라는 앨범을 발매한 만큼 앨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앨범에 대한 청취를 사실 저는 음악평론가로서 좀 많은 분들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광화문에서의 공연이 물론 상징성이 있고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광화문이라는 공간에서 공연을 열고 이 공연을 진행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좀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연 일단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추후 월드 투어나 한국에서 진행하는 공연 과정에서도 조금 더 BTS가 아리랑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번에 공개된 앨범과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이제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노래 좀 주목할 만한 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BTS의 힘은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 들어도 좋지만 계속 들으면 더 좋다 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는 멤버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좀 타이틀곡도 그렇고 좀 평양냉면 같다, 아니면 좀 들기름 막국수 같다, 아니면 각자의 멤버들의 그 성향이 드러나는 곡들이 작사 작곡을 해서 오마카세 같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아까 아리랑 들으셨죠? 정말 미녀의 그냥 흥기로 흥나는 이제 목소리가 정말 약간 전통이자 무슨 하나의 그 맥을 여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까 바디 투 바디 노래가 정말 팬들이 이게 타이틀곡이 아니냐 이럴 할 정도로 중독성이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수임 정말 그동안의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하겠다 그런 목소리를 담은 수임 정말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얼리언과 마지막 인투 더 선까지 정말 단 하나의 곡도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중간에 성덕대왕 신정이죠. 성덕대왕 신종은 무려 22년 만에 지난해 처음으로 타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정말 BTS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정말 목소리를 정말 천상의 그 소리를 전 세계에 알린다 그런 의미와 그리고 BTS 멤버들의 그 천상의 목소리를 또 세계에 알린다 이 두 가지를 다시 염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이번 BTS의 업적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래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BTS가 3년 9개월 만에 컴백을 했고 하지만 3년 9개월 만에 컴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다이너마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 그리고 B라는 앨범 그리고 프루프라는 엔솔로지 앨범까지 실제로 BTS가 그룹 단위로 그들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한 것은 3년 9개월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위로한다 그리고 정말 지친 사회에 에너지를 준다 이런 기능으로서 BTS가 존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앨범 들어보면은 물론 많은 분들께서 이제 희망찬 메시지도 있고 다양한 입체적인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앨범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침울하고 고독하고 피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BTS가 정상의 위치에서 그런 점들을 어떤 식으로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앨범 제목인 아리랑이 그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전국 각지로부터 징발되어서 노동을 하였던 민초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리랑의 가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라기보다 한국의 정신을 어떤 식으로 조명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앨범에서는 노멀이라는 노래 이 노래가 explicit 버전, 클린 버전이라고 해서 욕설이 들어가 있는 버전이 있고 아닌 네. 버전인데 그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도헌 음악평론가,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갈수록 봄 기운이 더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열리는데요. 오늘도 맑고 포근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하늘 구름 많겠고요. 제주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주말 동안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수도권과 충북은 낮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15도, 대전 17도, 부산 1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